네, 2019년 기출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절차적 공정성과 상호작용적 공정성을 고려한 이론이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우리가 조직적 정의라는 거에 세 가지가 있는데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상호작용적 정의, 혹은 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상호작용적 공정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분배적 공정성 혹은 분배적 정의만 고려한 이론이죠. 요건 이제 좀 시험에 잘 나는 요소죠. 그 다음에 2번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 직무의 의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기술의 다양성이다. 2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 심리 상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미감, 그 다음에 책임감,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지식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의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이고 그 다음에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자율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수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피드백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고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 수단성이 높으면 보상의 유의성도 커진다. 근데 이건 우리가 기대 이론은 사실 동기부여를 E 곱하기 EIV, E 곱하기 I 곱하기 V로 보는데 근데 이 세 개의 변수들 간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성이 커지면 유의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기대감이 커지면 수단성이 커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과업과 보상에 대한 그런 이제 확률 혹은 상관관계 아니면 이제 개인적 욕구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세 개 이제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단성이 높아지면 유의성도 커진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적 평가 이론에 따르면 내재적 보상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 사람에게 외적 보상을 주면 그럼 이제 내재적으로 일 자체가 재밌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외적 보상을 주면 그 과잉 정당화, 오버 저스티피케이션이라는 게 일어나서 이제 내재적 동기부여가 더욱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내재적 동기부여는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제 외재적 보상의 효과가 메우는 거죠. 4번도 틀린 거고.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에서 위생 요인은 그건 이제 불만족을 감소시킨 요인이죠. 만족을 증대시킨다고 했으니까 틀렸군요. 만족을 증대시키는 요인은 동기 요인이죠. 그 다음에 2번. 조직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직 몰입에서 지속적 몰입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감에 기반한 몰입이다. 의무감에 기반한 몰입은 지속적 몰입이 아니라 규범적 몰입이죠. 지속적 몰입은 이제 경제적 가치에 기반한 몰입이고, 그 다음에 정서적 몰입은 그거는 의무감도 없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돈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냥 좋아서 조직에 남아있는 거죠. Positive Reinforcement, 정적 강화에서 강화가 중단될 때 변동 비율법에 따라 강화된 행동이 고정 비율법에 따라 강화된 행동보다 빨리 사라진다. 일단 이제 우리가 강화에는 연속적 강화가 있고 그 다음에 단속적인 강화가 있는데 단속적인 거에 이제 간격법하고 비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간격법에도 고정과 변동이 있고 비율법에도 고정과 변동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 고정 간격법은 일정한 시간 간격 혹은 일정한 횟수에 따라서 보상을 하기 약간 이제 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강화가 소거되면 그러면 이제 그 바람직한 행동이 금방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강화를 안 주면 그러니까 이제 행동이 소거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변동 비율법 혹은 변동 간격법 이런 것들은 이게 강화물이 언제 주어질지를 잘 알 수가 없고 또 변동 비율법도 이게 좀 비율이 막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안 줘도 조금 이따 주겠지 하고 그 바람직한 행동이 막 급작스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강화가 중단되면 고정 비율법에 따라 강화된 행동이 변동 비율법에 따라 강화된 행동보다 빨리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바뀌어야 되겠죠. 3번 감정 지능이 높을수록 조직 몰입은 증가하고 감정 노동과 감정 소진은 줄어든다. 근데 이거 감정 지능하고 이런 건 좀 관계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감정 노동의 강도가 좀 크다 혹은 감정 노동의 강도가 좀 세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조직 몰입도 좀 감소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번아웃, 감정 그 소진도 좀 많이 발생하고 뭐 그러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직무 만족이 높을수록 이직 의도는 낮아지고 직무 관련 스트레스는 줄어든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이 직무 만족은 뭐 굉장히 오랜만에 시험에 났네요. 이 직무 만족이 그동안에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났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직무 만족이 사실은 뭐 이런 그 성과를 높이고 뭐 그런 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직무 만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굉장히 좀 미미하고 막 다른 막 중간에 있는 조절 변수라든가 막 매개 변수 막 이런 걸 끼워야지 이제 겨우 막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미약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시험에 어떻게 한 번 났었냐면 직무 만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뭐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이 한 번 났었는데 이제 여기 간만에 한 거의 한 십몇 년 만에 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직무 만족이 낮은 사람보다는 뭐 자신의 직무에 좀 만족하는 사람이 이직 의도도 낮고 그다음에 이제 직무 관련 스트레스도 좀 적고 하겠죠. 이게 4번이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조직 시민 행동 이것도 시험에 났던 거죠. OCB. 얘는 이제 2항의 신공인데 이타적 행동, 그다음에 여기 양심적 행동이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의 바른 행동, 그다음에 신사적 행동,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전문가적 행동은 이건 뭐 말이 안 되고 공익적 행동이죠. 공익적 행동, 시빅 버추. 그래서 여기 지금 전문가적 행동을 빼고 그다음에 공익적 행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심적 행동을 넣으면 조직 시민 행동이 5가지 요소가 되겠죠. 4가지가 아니라 5가지입니다. 그다음에 3번 비교 경영 연구에서 합스테드의 국가 간 문화 분류 차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이제 5가지는 뭐냐면 개인주의, 집단주의, 남성 문화, 여성 문화, 그다음에 이제 뭐 장기 성향, 단기 성향 이렇게 이분법 3가지 먼저 외우시고 그다음에 불확실성, 회피 성향 높다 낮다, 권력 격차 높다 낮다 이렇게 되는데 저기 1번에 있는 고맥락, 저맥락은 그건 이제 그 홀이라는 사람의 분류예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이제 고맥락은 뭐 하이 컨텍스트 고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배경을 강조. 우리나라가 이제 배경을 강조죠. 저 사람이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배경. 걔네 집이 뭐 어디 산대, 뭐 걔 어느 대학 출신이래, 걔네 아버지가 누구래, 뭐 이런 걸 중요시하는 거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맥락이죠. 사람 자체를 중요하는 거죠. 어쨌든 요거는 이제 홉스테드의 분류가 아니라 이제 홀의 분류입니다. 홀의 분류. 그 다음에 4번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허시와 블렌차드의 상황 이론에 따르면 설득형 리더십 스타일의 리더보다 참여형 리더십 스타일의 리더가 과업지향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 우리 이제 그 허시와 블렌차드 연구는 이제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말했던 그 모나리자 실루엣 그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모나리자 실루엣의 그 횡축이 그게 과업 행동이고 종축이 관계 행동인데 이게 지, 설, 참, 위 이렇게 지시적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을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이제 과업지향적 행동은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설득형 리더십의 리더보다 참여형 리더십의 리더가 과업지향적 행동을 더 조금합니다.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피들러의 상황 이론에 따라 피들러는 그 리더십을 이제 LPC라는 설문을 가지고 했는데 LPC 점수가 낮으면 과업지향적 리더고 LPC 설문이 높으면 그건 이제 관계지향적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PC 설문을 해보면 뭐 여러분도 해보시면 뭐 높거나 낮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높으면 관계지향적 리더고 낮으면 과업지향적 리더이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은 리더십을 관계지향적, 과업지향적 둘 다 가질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만 갖는다라는 게 이 이론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번 틀린 거죠. 개인의 리더십 스타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변하면 그럼 이제 그 리더의 리더십을 스타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 거죠. 3번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격자 이론은 리더십의 상황 이론에 속한다. 이건 뭐 행동 이론이죠. 이거 상황이 전혀 없고 1.1, 5.5, 9.9, 그 다음에 9.1, 1.9 이렇게 5가지 제시한 거죠. 거래적 리더십 이론에서 예외이한 관리란 과업의 구조, 부하의 관계, 부하에 대한 권력 행사의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건적 보상을 하는 것이다. 뭐 전혀 아니고 이제
이게 조건적 보상은 거래적 리더십에 아예 다른 요소로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두 가지죠. 거래적 리더십은 이제 딱 두 가지는 외우셔야 되는데 예외이한 관리하고 조건적 보상이죠. 그래서 뭐 예외이한 관리가 조건적 보상과 관련돼 있다고 썼지만 뭐 전혀 아닌 거죠. 예외이한 관리는 그냥 이제 자유방위 내버려 뒀다가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한 번씩 그 관리가 들어가고 뭐 그런 거를 이제 management by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린 거고요. 리더 구성원 교환 관계 이론 LMX 이론에서 리더와 부하의 관계의 질에 따라서 부하를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한다. 그렇죠?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게 LMX 이론이 그 기존의 리더십 이론하고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건 좀 중요한데 리더가 부하를 이제 차별적으로 대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개는 다른 이론들은 다들 그 리더십의 효과를 리더가 뭐 어떤 행동을 보여주냐, 뭐 어떤 특성을 보유하냐, 뭐 어떤 상황에서 뭐 어떤 행동을 보여주냐, 뭐 이런 걸 리더에게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 LMX 이론은 리더십의 효과를 리더와 부하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리더와 부하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리더가 부하들을 다 동질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차별적으로 대하려고 했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죠. 5번. 조직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식화, 포멀라이제이션, 이건 이제 업무의 표준화 정도죠. 표준화. 공식화의 정도는 조직 내 규정과 규칙, 절차와 제도, 직무 내용 등이 문서화되어 있는 정도를 통해 알 수 있다. 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공식화가 과거에 그 회계사 시험에 업무의 구체화 정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시험 났는데 구체화는 아닙니다. 이게 구체화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누가 업무를 그 처리를 하더라도 이게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표준화예요, 표준화. 그래서 표준화하려면 뭐 누가 맡든 간에 똑같이 일을 하게 하려면 규정과 규칙, 뭐 절차와 제도, 그 다음에 뭐 내용을 문서화하고 뭐 이런 거죠. 네. 번스와 스타커에 따르면 기계적 조직은 유기적 조직에 비하여 집고나 전문화 정도가 높다. 그렇죠. 뭐 전문화, 집고나 공식화가 기계적 조직은 다 고고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적 조직은 저저저니까 맞죠. 수평적 조직은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그 BPR을 하고 나면 이게 업무 프로세스 조직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수평적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평적 조직을 사실 만들기 어려운데 왜 만드냐? 이거 뭐 고객을 위해서 같이 창조하고 뭐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려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수평적 조직은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협력을 증진할 수 있죠. 네. 민츠버그에 따르면 에드오크라시는 기계적 관료제보다 공식화 집권화 정도가 높다. 이게 틀린 거죠. 이게 에드오크라시가 가장 좀 유기적인 조직에 가까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뭐 혁신을 하려는 혁신 과제 수행하려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네트워크 조직에 가까운 뭐 그래서 어쨌든 가장 유기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 뷰로크래시는 뭐 뷰로크래시도 기계적인데 거기다 머신이 붙었으니까 뭐 완전 기계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 관료제는 기계적 조직이고 에드오크라시는 유기적 조직이기 때문에 에드오크라시가 공식화 직권화가 더 낮죠. 높은 게 아니라 4번이 틀렸네요. 네트워크 조직은 공장과 제조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다. 이건 뭐 대부분의 활동을 전부 다 아웃소싱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6번 커크 패트릭의 4단계 모형. 이건 그냥 뭐 반학 행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에 있는 반응 평가, 그 다음에 2번에 학습 평가,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행동 평가, 반학 행결, 그 다음에 4번에 결과 평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5번이 정답이 아닌 거고 여기 반응과 학습 1, 2단계는 교육 현장에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 4단계는 나중에 그 실무 현장으로 돌아와서 평가한다는 게 그게 핵심인 거죠. 어쨌든 이 커크 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형은 뭐 전에도 시험 나고 뭐 그랬던 거죠. 어려운 게 아니죠. 7번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는 직무 분석의 결과물이다. 이게 뭐 너무 쉽네. 1번이 정답이네요.
그 직무 기술서에는 TDR이 들어있고 Task, Duty, Responsibility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명세서에는 KSA, Knowledge, Skill, Ability가 실려있죠. 직무 분석 방법에는 분류법, 요소 비교법, 점수법, 서열법이 있다. 이건 직무 분석이 아니라 직무 평가 방법이죠. 네 가지는. 직무 기술서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knowledge, 스킬, 능력, KSA네요. KSA는 직무 명세서에 있는 거죠. Job Specification에. 그러니까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스펙을 적어놓은 게 그게 직무 명세서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평가 방법에는 직무평가 방법은 아까 위에 있던 분류법, 요소법, 점수법, 서열법이고 여기 관찰법, 질문지법, 중요사건법, 면접법 등은 직무 분석 방법이죠. 수행하는 과업의 수와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수평적 직무 확대를 뭐라고 해요? 이건 직무 확대죠. 그냥 job enlargement죠. enrichment는 이제 수직적으로 확대하는 거고. 8번 보겠어요. 인사평가 및 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부 모집은 외부 모집에 비하여 모집과 교육훈련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 및 조직의 변화, 혁신에 유리하다.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의 도입 및 조직 변화, 혁신에 유리한 거는 외부 모집입니다. 외부 모집. 그렇죠? 내부 모집은 이제 회사 내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필요한 직무에 뭐 이렇게 뽑아서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내부 승진 제도거든요. 내부 모집은. 반면에 이제 외부 모집은 필요할 때마다 회사 바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외부 모집을 하면 모집과 교육 훈련 뭐 모집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건 내부 모집이 더 탁월하고요. 회사 내에서 인트라넷에 올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교육 훈련비를 절감하는 거는 외부 모집이죠. 외부 모집. 왜냐하면 외부에서 딱 훈련받은 사람을 뽑아오면 교육 훈련비 절감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이제 회사 내에서 키워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교육훈련비도 많이 들고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교육훈련을 시켰지만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훈련비 절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조직 변화 혁신 뭐 이런 거에 유리한 건 내부 모집이 아니라 외부 모집이고 그래서 틀렸고요. 최근 효과와 중심화 영향은 인사 선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계적 오류로. 통계적 오류는 아니에요. 통계적 오류는 이제 우리가 통계적 오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전체를 다 뭐 검사하고 뭐 전체를 다 확인하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샘플을 뽑아가지고 전체도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발 도구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점수가 높으면 그러면 얘가 이제 뭐 이 선발 도구 점수가 높으니까 회사에 와서 일을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그 선발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뽑다 보면 뭐 고성과자가 덜어는 불합격하기도 하고 또는 또 저성과자가 또 합격을 하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고성과자가 합격하고 저성과자는 불합격해야 되는데 뭐 덜어는 일부는 이제 고성과자도 불합격하고 저성과자도 합격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성과자가 불합격하는 오류를 고성과자가 불합격하는 오류를 1종 오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성과자가 합격하는 오류를 그걸 2종 오류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통계적 오류고요. 여기 뭐 최근 효과, 중심화 영향 이런 것들은 뭐 그 어떤 사람들의 지각 관련 오류죠. 지각 오류죠, 지각 오류. 어쨌든 지각 오류가 발생하면 그럼 이제 뭐 이거 우리가 이제 뭐 선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면접 이런 거에서 그 평가자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전수환이라는 사람이 면접을 왔는데 뭐 A라는 뭐 면접관이 점수를 주든 B가 주든 C가 주든 뭐 사람 한 사람이가 점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이 면접관들 간의 점수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신뢰성하고 관련이 있는 건 맞죠. 하지만 통계적 오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선발 도구의 타당성은 크게 세 가지죠. 기준 관련 타당성, 내용 타당성, 구성 타당성. 이 기준 관련 타당성은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우리가 예측 타당성, 동시 타당성 검증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내용 타당성하고 구성 타당성은 요건 이제 그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행위기준 고가법. 이 문장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거 기억만 하는 거 한 3번 넘은 것 같아요. 어쨌든 BARS는 개인의 성과 목표 대비 달성 정도를 요소별로 상대평가의 서열을 매기는 방식이다. 일단 G가 뭐 확실히 틀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평가고 상대평가는 우리가 뭐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거,
서열법, 뭐 쌍대 비교법, 그다음에 뭐 강제 할당법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그 상대 평가가 아니고, 그다음에 얘는 또 우리가 평가에 보면 이제 특성 평가, 행동 평가, 결과 평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얘는 이제 행동 평가예요. 그러니까 뭐 성과 목표 대비 달성 정도를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MBO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성과 목표는 없고요. 그냥 이제 회사에서 요구되는 좀 바람직한 행동의 일 그 평가 기간 동안에 뭐 1년 동안 자주 보여줬냐, 뭐 적게 보여줬냐에 따라서 그냥 절대 평가하는 거죠. 4번이 완전히 틀렸고, 360도 피드백 인사평가에서는 전통적인 평가 방법인 상사의 평가와 피평가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부하의 평가를 제외한다. 아니죠. 이게 뭐 360도 피드백이니까, 예. 상사 평가와 뭐 그다음에 뭐 부하 평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9번 경쟁자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으로만 모두 선택한 것은 A. 제품 시장 매트릭스를 이용한 경쟁자 파악 방법은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파악해 준다는 장점과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렇죠. A는 맞죠. 우리가 엔소프의 제품 시장 매트릭스 혹은 뭐 제품 시장 확장 매트릭스를 이용하면 우리랑 그 시장과 제품이 같은 회사, 그 다음에 시장은 같지만 제품이 다른 회사, 그 다음에 제품은 같지만 시장이 다른 회사, 둘 다 다른 회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실히 경쟁자인 사람,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 잠재적인 경쟁자도 이제 파악해주는 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뭐 시장이 같으냐, 뭐 제품이 같으냐,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단점도 있다는 거죠. 상표 전환 매트릭스를 이용한 경쟁자 파악 방법은 두 브랜드를 1대1로 비교하기 때문에 두 브랜드 간의 경쟁 관계 발생 유무와 경쟁 관계 발생 원인. 뭐 경쟁 관계 있다. 그다음에 뭐 그런 건 알 수 있지만 경쟁 관계가 왜 생기냐. 뭐 이런 건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상표 전환 매트릭스는 이걸 썼던 사람들이 다음번에 뭐 얻은 걸로 옮겨가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치 같은 거를 뭐 혹은 비율 같은 걸 계산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왜 생기는지는 알 수가 없죠. 발생 원인은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B는 틀린 거고, 사용 상황별 대체를 이용한 경쟁자 파악 방법은 경쟁의 범위를 폭넓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건 말이 되죠.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서는 대체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쟁의 범위를 상품 형태 수준이라든가 상품 범주 수준으로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그건 좀 약간 마케팅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경쟁의 범위를 뭐 가능한 넓게, 예를 들면 뭐 본원적 편인 수준으로 보거나 이런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 상황별 대체를 이용한 경쟁자 파악 방법은 경쟁의 범위를 좀 폭넓게, 대체 가능한 것은 전부 다 뭐 사실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만 경쟁자가 아니라 코카콜라하고 하늘보리도 경쟁할 수 있는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C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는 A와 C,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0번 브랜드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항목으로만 모두 선택한 것은 A. 기존 브랜드와 다른 제품 범주에 속하는 신제품에 기존 브랜드 붙이는 것을, 라인 익스텐션이 아니라 카테고리 익스텐션이죠. 원래 있던 우리 이제 라인 익스텐션, 카테고리 익스텐션이 있는데, 익스텐션이 붙은 애들은 어떤 기존에 있던 브랜드를 익스텐션 확장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확장을 할 때 기존 범주 내냐? 기존 범주 내로 가면 라인 익스텐션, 다른 범주로 가면 이제 카테고리 익스텐션이죠. 그러니까 A는 카테고리 익스텐션이죠. B, 브랜드 파워가 약한 경우에 타 기업의 유명 브랜드를 결합해서 같이 쓰는 거를 코 브랜딩 전략에 속한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코 브랜딩은 뭐냐면 한 제품에 두 개의 브랜드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한 회사가 그쪽이 약하다고 하면 그쪽 유명 브랜드를, 예를 들면 뭐 제가 등산복 회사를 등산복은 그거는 요소 브랜드구나.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뭐 그 냉장고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이제 뭐 정수하는 뭐 정수기 물과 그다음에 그 얼음 나오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뭐 청온 아이스 뭐 이런 걸 갖다 쓰고 이제 거기다 브랜드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코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마케팅에서는 코 브랜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으로 치면 뭐 전략적 제휴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인 확장을 할 때 자기 잠식, 캐너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제살 깎아먹기죠. 우리 회사에 뭐 새로 나온 상품이 기존 상품 고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나온 상품은 또 새로운 고객을 갖고 와야 되는데 기존 고객이 그쪽을 쏠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 회사 상품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 확장할 때 캐너벌라이제이션의 위험성은 하향 확장보다는 상향 확장에서 하향 확장보다는 상향 확장이 더 높다. 이게 반대로 됐죠. 보통 이제 상향 확장보다는 하향 확장 밑으로 가면 그 이제 좀 싼 제품이 더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비싼 거 살려던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잠식도 이 하향 확장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시험에 좀 많이 났던 희석 효과라는 거 있어요. 딜루션 이펙트. 희석 효과도 역시 그것도 이제 상향 확장보다는 하향 확장에서 우리가 좀 고급 브랜드를 중가품 이런 걸 확장하면 이제 원래 브랜드가 갖고 있던 그런 이미지가 옅어지는 거를 그걸 이제 희석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캐너벌라이제이션하고 희석 효과 둘 다 상향 확장보다는 이제 하향 확장에서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답은 B네요. 그 다음에 11번. 아래의 경우에 가장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격 결정 전략은 잠재 구매자들이 가격 품질 연상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비싸게 하는 게 좋죠. 가격을 높게 매겨도 경쟁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이건 뭐 당연히 비싼 가격인데 신제품 그 출시 초창기에 비싼 가격을 매기는 걸 스키밍 가격이라고 합니다. 5번이죠. 반대로 이제 싸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2번에 있는 시장 침투 가격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제 뭐 혼합 묶음은 뭡니까? 묶어서 하면 싸게 해주는데 이제 묶어서도 팔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도 파는 걸 혼합 묶음이고, 퓨어 번들링 요거는 이제 묶어서만 판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중 요율은 투 파트 테리프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뭐 서비스에서 그 캡티브 프로덕트 프라이싱, 즉 뭐 종속 제품 가격 전략 혹은 포획 제품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이중 요율은 기본료를 싸게 해서 사람들을 쓰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이용료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이걸 이제 이중 요율이라고 하죠. 12번. 촉진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교화 가능성 모델 ELM에 의하면, 요거 시험에 잘 나죠. 고관여 소비자는 중심 단서보다는 주변 단서에 영향을 받는다. 반대죠. 고관여 소비자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제품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변 단서보다는 뭐 광고 모델이라든가 광고 분위기 혹은 뭐 배경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거보다는 중심 단서, 제품의 정보, 제품의 뭐 어떤 특성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고관여 소비자를 꼬시려면 중심 단서를 이제 강조를 해서 정교화된 정보 처리를 유도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저관여 소비자를 꼬시는, 저관여 소비자는 그 제품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변 단서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2번. 홍보는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신뢰성이 낮은 반면에 통제 가능성은 높다. 이게 이제 반대로 됐죠. 홍보는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신뢰성은 높은 반면에 통제 가능성은 낮다. 그렇죠? 우리가 뭐 홍보성 기사 이런 것들은 뭐 언제 어느 면에 뭐 어떻게 내달라 이런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광고는 그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2번도 틀렸고, 구매 주기가 긴 경우에는 빈도보다는 도달률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3번이 정답이죠. 하지만 이제 구매 주기가 짧으면 자주 사는 거라 하면 이제 우리가 광고를 좀 빈도를 높여서 그 구매 주기가 뭐 언제 한 번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그래도 한 번씩 들어갈 확률이 높게 하는 게 중요하죠. 3번이 정답. 보너스백은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을 구입한 사람에게 구입 가격 일부를 금품으로 보상해 주는 거다. 이건 뭐 리베이트라고 하죠. 리베이트. 네. 보너스백을 이렇게 묶어서 좀 싸게 팔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llowance, 이게 중간상에게 쓰는 게 allowance죠. 그래서 이제 뭐 slotting allowance, buying allowance, 그 다음 뭐 있어요? 구매 공제, 뭐 진열 공제, 뭐 기타 등등 있죠. 그래서 구매 공제는 소매업자가 신제품을 취급해준 대가로 제조업자가 제품 대금의 일부를 공제해준, 이건 이제 입점 공제예요. 구매 공제는 뭐 자기네 목표 달성하려고 좀 밀어내기 했을 때 받아주면 좀 싸게 주고 이런 거죠. 일시적으로 출고 가격 인하하거나 뭐 일정 비율의 제품 무료로 주고 이런 걸 이제 구매 공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13번. 유통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문 판매는 영업사원에 의해 판매되는 무점포 소매상. 그죠? 무점포 소매상이죠. 뭐, 방문 판매, 그 다음에 다이렉트 마케팅, 그 다음에 자동 판매, 이런 것들 방문 판매, 이 세 가지 외우셔야죠. 반면에 이제 다단계 판매. 다단계 판매도 사실은 무점포입니다. 무점포. 왜냐하면 방문 판매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제조, 도매, 소매, 소비자 같은 일반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죠. 네, 점포용도 아니고. 네. 어쨌든 다단계 판매는 무점포고, 무점포 그 물건을 이게 뭐 한번 써본 소비자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써보고 좋으니까 이제 그 물건을 가져다가 뭐 사람들의 다른 소비자에 팔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다단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한정 서비스 도매상. 어쨌든 여러분 그 여기 보면 이제 홀셀러 뭐 풀 서비스든 리미티드 서비스든 홀셀러는 이게 중간에 있는 도매상은 얘는 이제 머천트 홀셀러에서 이 도매상은 제품의 소유권을 가져요. 우리가 중개인하고 대리점은 소유권을 안 갖지만 그래서 소유권을 안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틀린 거죠. 네. 어쨌든 한정 서비스 도매상은 뭐 도매상이 해야 될 역할 이런 걸 여러 가지 다 해요. 그렇지만 이제 한정 서비스 도매상은 뭐 그 중에 한 개만 합니다. 뭐 현금 거래만 하는 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무슨 트럭으로 뭐 날르는 애도 있고 직송도 있고 뭐 진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품에 적합한 경로 커버리지는 뭐예요? 전소주 유통이겠죠. 이게 그 집약적 유통은 걔는 뭐죠? 편의품이죠. 편의품. 도매상이 후원하는 자발적 체인. 우리가 그 계약형 VMS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있고 도매상이 후원하는 자발적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죠? 소매상 협동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도매상이 후원한 자발적 체인은 대형 도매상을 중심으로 중소 제조업체들이 아니라 중소 소매상들이에요. 중소매상들. 제조업체가 아니고 왜냐면 유통이니까. 네, 중소 소매상이 소형 소매상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유통용도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구매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이 높아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에는 중간상이 해줄 수가 없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직접 하는 통합적 유통용도가 좋고 그래서 우리가 통합적 유통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굉장히 중요한 영업 비밀이 있거나 아니면 뭐 한 번에 판매되는 양이 많고 뭐 자주 판매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합적 유통용, 즉 뭐 유통을 이제 직접 하는 게 좋고 이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간접하는 게 좋고 그런 거죠. 14번 아래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태도 변화 관련 이론은 제품 메시지의 수용 영역과 기각 영역, 동화역과 대조역. 이건 이제 셰리프라는 사람의 사회 판단 이론입니다. 사회 판단 이론 이런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보통 애플 막 이런 거에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사람은 그 다른 경쟁 브랜드의 설득 메시지에 노출이 돼도 이게 뭐 별로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애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애플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브랜드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 수용 영역이 굉장히 좁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메시지를 기각시킬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넓어요. 이게 이제 수용 영역이 좁으니까 이 소위 말해서 어떤 한 브랜드의 충성도가 높을수록 수용 영역은 좁고 기각 영역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수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뭐냐면 사회 판단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설득이 되는 메시지가 이 수용 영역에 들어오면 실제보다 더 일치되게 받아들이는 걸 동화 효과라고 하고 기각 영역에 들어오면 실제 메시지보다 훨씬 더 상치되게 받아들이는 걸 대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친구들하고 뭐 종교 얘기나 아니면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종교나 정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른 종교 혹은 뭐 다른 정치적 뭐 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좁아요. 반면 이제 기각 영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건 뭐 얘기해봐야 이게 계속 얘기하면 계속 기각 영역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싸움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설명하는 게 쉐리프의 사회 판단 이론입니다. 15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이네요. 상기상표군 이보크드 셋은 외적 정보 탐색과 관련이 있다. 아니죠. 내적 탐색의 결과물이죠. 1번이 바로 틀렸고 사전 편집식하고 결합식 이건 이제 비보완적인 거죠. 보완적인 거는 다속성 태도 모형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두 개를 연관지어서 보시면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험 났어요. 이게 뭐 15번의 정답은 1번이니까 사실 4번과 5번은 뭐 새로 났지만
그 문제에선 뭐 전혀 뭐 영향을 못 미쳤던 건데 어쨌든 이 고관여 소비자가 있고 저관여 소비자가 있는데 이제 물건을 이제 처음 사느냐 아니면 이제 반복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고관여 소비자가 이제 반복적으로 물건 사는 거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충성도라고 합니다. 브랜드 충성도 구매고 4번에 있는 것처럼 저관여 소비자가 구매 노력 덜 나고 특정 브랜드를 반복 구매하는 건 이제 그걸 관성적 구매라고 합니다. 관성적 구매. 그럼 이제 고관여 소비자 처음 살 때를 복잡한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 뭐 복잡한 구매 행동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배우는 문제 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결정, 구매 행동하는 그 extensive problem solving을 의미해요. 고관여 소비자는 처음 살 때는 5단계를 이제 철저히 다 밟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썼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충성도가 생기면서 그걸 계속 쓰는 거죠. 뭐 애플 바가 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성 추구 행동은 저관여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사서 써보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다양성 추구라고 합니다. 다양성 추구. 16번 마케팅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으로만 모두 선택한 것은 A. 실험 결과를 이제 일반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그 실험실 내에서만 우리가 외생 변수가 통제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실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거와 관련된 거를 이제 외적 타당성이라고 실험실 외에서 이 실험 결과 일반화에 쓸 수 있냐 이걸 외적 타당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이 굉장히 엄격하게 됐느냐 외생 변수가 통제가 되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되느냐 이걸 이제 내적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적 타당성이 엄청 높으면 이게 실험실에서만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적 타당성을 높이면 외적 타당성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내적 타당성을 좀 낮추면, 그러면 이제 외적 타당성은 높아지고 합니다. 두 개는 이제 좀 양립할 수가 없고, 서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죠. 어쨌든 A는 두 개가 반대로 연결돼서 틀렸고, 예, B 보세요. 이건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데, 표본 프레임이 모집단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오류를 우리가 이제 이게 비표본 오류 중에 이게 불포함 오류라고 합니다. 불포함 오류.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만약에 표본 프레임이 모집단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못하는 그 자체를 일단 불포함 오류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불포함 오류가 발생하면 그러면 이제 표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만 뭐 가능성은 있지만 뭐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표본 프레임이 불확실해서 정확하지 못해서 발생한 오류는 그냥 그 자체를 불포함 오류라고 합니다. 불포함 오류. 불포함 오류는 비표본 오류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C, FGI와 그 투사법의 차이점 중 하나는 실시하고자 하는 조사 목적을 조사 대상자에게 밝히는 것 여부다. 그래서 이제 뭐 FGI라든가 심층 면접법 이런 것들은 조사 목적을 그 설문에 응하는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투사법은 그건 이제 모르고 은연중에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물어보는 걸 이제 투사법이라고 합니다. 17번 라인 밸런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밸런스 효율과 밸런스 지체를 합하면 항상 100%가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밸런스 지체라는 게 100%에서 효율을 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효율이 30%면 밸런스 지체가 70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100이 되는 거죠. 최다 후속 작업 우선 규칙, 최대 위치 가중치 우선 규칙 등의 작업 할당할 때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그냥 최적해가 되는 게 아니라 휴리스틱이죠. 뭐 간단한 방법을 쓰는 거죠. 2번도 맞고, 주기 시간은 병목 작업장의 작업 시간과 동일하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작업장에서 가장 주기 시간이라는 게 한 단위 생산에 허용된 최대 시간이기 때문에 작업장에서는 그 주기 시간은 병목 작업장의 작업 시간하고 동일합니다. 3번 정답이고요. 주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장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 시간을 줄이려면 어쩔 수 없이 작업장을 늘려야 돼요. 작업장을 예를 들면 뭐 20초짜리 작업장이 40초, 총 40초 걸리는데 20초짜리 두 개를 쪼개 놓으면 20초마다 하나씩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뭐 주기 시간을 10초로 하려면 그 작업장을 이제 10초짜리를 쪼개서 4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작업장 수를 늘려야 되는 거죠. 네. 이거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많이 설명을 드린 거죠. 작업장 수를 고정하면 주기 시간을, 작업장 수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밸런스 효율 공식은 NC분의 시그마 T니까 이제 N은 고정되어 있고, 그럼 C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분모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제 밸런스 효율은 향상이 되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18번.
공급사슬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요 변동이 있는 경우에 창고의 수를 줄여 재고를 집중하면 수요처별로 여러 창고에 분산하는 경우에 비해 리스크 풀링 효과로 인해 전체 안전 재고는 감소한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리스크 풀링 효과하고 뭐 인벤토리 풀링 효과인데 이렇게 그 재고를 이렇게 센트럴라이즈 집중 배치할 때 생기는 거죠. 공급 사슬의 성과 척도인 재고 자산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고 공급 일수가 커져야 한다. 우리가 이제 뭐 재고 공급 일수하고 재고 자산 회전율 두 개 역수기 때문에 재고 자산 회전율을 높이려면 재고 공급 일수를 이제 낮춰야 되죠. 2번이 틀린 거네요. 지연 차별화는 최종 제품으로 차별화하는 단계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대량 고객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죠. Delayed Differentiation, Assembly to Order,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뭐 모듈화 설계, 뭐 이런 방법을 하면 이제 대량 고객화가 되죠. 크로스 도킹은 입고되는 제품을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재분류를 통해 곧바로 배송하는 것으로 재고 비용과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크로스 도킹 하려면 이제 물류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야죠. 묶음 단위 배치 주문과 수량 할인으로 인한 선구매는 공급 사슬의 채찍 효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그렇죠. 그 주문을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넣으면 되는데 이제 묶어서 한꺼번에 확 했다가 또 주문 없다가 확 했다가 없다가 그 다음에 수량 할인으로 인한 선구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바잉 얼라운스 같은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량 할인해 주니까 확 주문했다가 한동안 또 주문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채찍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9번. 다음은 장기적인 생산 능력의 측정과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효 생산 능력은 설계 생산 능력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설계 생산 능력은 뭐 처음에 이렇게 어떤 설비가 최대로 낼 수 있는 거고요. 유효 생산 능력은 그 최대치에다가 뭐 작업자의 개인 시간이라든가 장비 유지 관리 시간 이런 걸 이제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뭐 비슷해질 수는 있어도 항상 뭐 설계 생산 능력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효 생산 능력은 설계 생산 능력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산출률, 실제로 그 기계를 돌려서 나오는 산출률은 또 유효 생산 능력을 초과할 수가 없고, 그렇죠.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능력 이용률은 생산 능력 효율을 초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이용률하고 그 효율 공식을 보시면 분자는 실제 산출률 똑같은데 설계 생산 능력이 뭐로 오면 가동률, 이용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효 생산 능력이 오면 효율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유효 생산 능력은 설계 생산 능력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유효 생산 능력이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용률은 효율을 초과할 수가 없죠. 이용률이 항상 더 작게 돼 있죠. 왜냐하면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계 생산 능력이 고정된 상태에서 실제 산출률이 증가하면 생산 능력 이용률은 향상된다. 그렇죠? 설계 밑에 분모는 고정되는데 위에 분자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값은 커지는 거죠. 효과적인 생산 관리 활동을 통해 실제 산출률을 증가하지만 유효 생산 능력은 증가하지 않는다. 유효 생산 능력도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유효 생산 능력을 뭐 이 가급적이면 이제 증가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5번이 틀린 거죠. 20번 보세요. 이건 계산 문제인데 A 제품의 수요는 연간 900개, D는 900, 그 다음에 주문 비용 S는 10만원, 유지 비용 H는 5만원. 현재는 2개월에 한 번씩 150개를 주문한대요. 그럼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150개를 주문하면 어쨌든 900개를 채우려면 몇 번을 해야 됩니까? 6번을 해야 되네요. 6번. 6번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리드 타임이 2일이래요. 재고 비용을 주문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의 합이라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현재 주문 방식을 고수할 경우 연간 재고 비용은 750만 원이다. 어쨌든 뭐 해보면 되죠. 뭐 우리가 이제 재고 관련 총 비용은 유지 비용하고 주문 비용 두 개 더한 건데 이제 유지 비용은 2분의 QH고 주문 비용은 Q분의 DS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계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750만 원이 아니라 435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번 틀렸고 2호Q로 주문량을 변경하면 연간 135만 원의 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건 맞아요. 왜냐면 이제 2호Q 계산하면 이게 60이 되거든요. 60개씩 주문한다. 그럼 이제 60개씩 주문을 해서 그 토탈 코스트 총 비용을 하면 2분의 60 곱하기 5만 원 플러스 60분의 900 곱하기 10만 원 이렇게 하면
뭐 똑같이 주문 비용하고 유지 비용이 150만 원씩 돼서 그 3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435만 원에다가 300만 원 빼면 135만 원이 절감이 되는 거죠. 2번이 정답이고요. EOQ로 주문량을 변경하면 연간 주문 비용은 200만 원. 연간 주문 비용하고 유지 비용 똑같으니까 아까 150였죠. 그래서 3번 틀렸고. EOQ로 주문량을 변경하면 안전재고는 리드타임 동안의 수요량이 된다. 뭐 EOQ에서는 안전재고는 필요가 없으니까 4번은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거고. EOQ 재고 모형은 고정 주문량 모형이므로 현재 수요와 리드타임이 변경되더라도 EOQ의 변동은 없다. 뭐 리드타임이 변동이 돼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수요는 영향을 미치죠. 수요. 네. 수요는 뭐 EOQ에도 들어가고요. 뭐 TC 할 때도 들어가고 하니까 어쨌든 수요의 변동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요. 2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CTQ. CTQ는 이게 이제 품질에서 critical to quality인데 이제 품질에서 중요한 게 뭐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고객 입장에서 판단할 때 중요한 품질 특성을 의미하며 집중적 품질 개선의 대상이다. 그렇죠? 1번 맞고요. 전체 품질 비용을 예방, 평가, 실패로 나눌 때 이게 제일 큰 게 실패 비용입니다. 실패가 제일 크기 때문에 실패 비용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하죠. 실패 비용이 제일 크니까 이제 예방과 평가 비용 합쳐서 통제 비용인데 통제 비용을 이제 많이 써야 되겠죠. DM의 IC는 식시그마 프로젝트 수행하는 절차이며 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 Control 이게 3번 정답이죠. 품질 특성의 표준 편차, 그렇죠. 시그마가 줄어들수록 공정 능력이 향상이 되죠. 그렇죠. 뭐 시그마 수준, 그 다음에 뭐 이런 Process Capability, CP, CPK 다 향상이 되기 때문에 향상되고 불량률 감소를 한다. 맞죠? TQM은 결과보다는 프로세스 지향적이고 고객 만족, 전원 참여, 프로세스의 지속적 개선을 강조한다. 그렇죠? 5번도 맞고요. 22번 볼까요? MRP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항목으로만 선택된 것은 MRP를 위해서는 MPS, BOM, IR, 재고 기록이 IR이죠. A는 맞고 각 품목의 발주 시점은 그 품목에 대한 리드타임 고려하여 정한다. 그렇죠? 우리가 뭐 지난번에 시험 났던 그 MRP 전개에도 보면 리드타임 고려해서 미리미리 발주를 해야 되고요. MRP는 BOM의 나무 구조상 하위 품목에서 시작해서 상위 품목 순차적으로 생산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독립수요 제품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속수요 품목들을 종속수요 품목에 대한 수요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게 BOM이고요. MRP를 위해서는 BOM에 표시된 하위 품목에 대한 별도의 수요 예측 과정이 필요하다. 아니죠. 얘는 이제 위에 종속되는 거야. 예를 들면 노트북을 뭐 1000대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 디스플레이가 1000개 필요하고 한 거죠. 별도의 수요 예측은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하고 24번은 그 계산 문제라서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번 요건 제가 뭐 별도로 해설을 안 드리고요. 23번, 24번 여러분이 그냥 개별적으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그냥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23번은 손익분기점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회계사 수험생들한테는 굉장히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는 이게 좀 계산 문제인데 여기 약간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TS 값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거는 TS 값은 사실 매기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문제에서 보면 이제 뭐 정답은 3번이에요. MSE 값이 두 개가 다른데 근데 이제 TS 값은 이제 매기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막판에만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문제가 오류인데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요거 한번 실제로 계산하는 거 한번 보시는 거 바래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계산 문제는 안 나겠지만 뭐 MAD가 갖는 의미는 뭐고 MSE가 갖는 의미는 뭐고 MAP가 갖는 의미는 뭐고 TS가 갖는 의미는 뭐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챙겨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2019년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